생명과학부의 교수로 28년째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다소 자연과학 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최근 한 10년, 15년 전부터는 교육에도 좀 관심이 많아졌고 또 그다음에 산업화하는 거에도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촉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쪽에 정보를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기회가 되면 이런 얘기를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주제를 이걸로 잡았습니다. 제목 자체는 한국 바이오 산업의 경제와 윤리라고만 하면 굉장히 딱딱할 것 같아서 그래서 바이오 주식은 오를 것인가 라고 이렇게 낚시하는 그런 제목을 넣었는데 낚시가 안 돼가지고 많이 외부 사람들은 오지 않았네요.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런 데 가가지고 강연 같은 거를 꽤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일반인들을 만나고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면은 이제 그 생물 선생님이나 아니면 미래 직업 체험 이런 것들 때문에 초청을 하는데 가면 교장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강연을 끝나고 나면 차 한잔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차 한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면은 대부분이 이제 물어보는 게 나는 이제 가서 얘기하는 주제들이 대부분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그런 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에 관련돼서 물어보는데 꼭 돈에 관련되는 걸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평소에 궁금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거가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됐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아주 그 관심이 급등해가지고 바이오주가 그 전체 코스닥이든 뭐 이런 시장에서 엄청나게 관심 있는 그런 대상이 됐었는데 이제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거는 바이오 주식이 앞으로 오를 것입니까? 아니면 내려갈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주식이 바이오 산업을 하는 거죠. 근데 주식이 오를지 안 오를지 잘 모르겠다. 또는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미 벌써 투자를 맷업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투자를 자기가 할까 말까 결정을 하지 못해서 물어보는 그런 셈이죠. 근데 제가 이걸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사업 오랫동안 했던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답을 할 수 있어도 하면 안 되고 또 해도 그 답이 정답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고 특히 한국에 있어서의 주식에 있어서의 주식이 오르냐 내리냐는 어느 누구도 점장이도 모르고 하나님도 어쩌면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그 상황이고 그 다음에 괜히 잘못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관련된 그게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를 들어보고서 이렇게 그 상황을 얘기를 해줄 수는 있어요. 기본적인 그런 걸 상식만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바이오 코리아라고 해서 산업적으로 그 컨퍼런스가 해마다 열리는데 2018년도에 보면 여기에 최근 들어가지고 핫한 그런 키워드가 되는 3D 프린팅이라든가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자본기술 라이센싱, 인공지능, 지식재산,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들이 그 컨퍼런스에 있어서의 분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한국이 굉장히 여러 분야의 바이오 산업들이 다각화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처음에 알고 싶은 사람들은 주식을 여기는 안 한다고 그랬고요. 해요? 혹시? 전혀 안 해요? 네, 관심은 있어요? 예전에 한번 하고 더 이상 안 아 그래요? 저도 안 해요? 주식을 안 해요. 신경 쓰기 싫어요. 여기는 남편이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네, 예. 손을 너무 많이 예. 쓰지 마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처음 관심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뭐 주식을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이제 그런 어떤 지식들이 많이 뜨죠. 그러니까 그게 지식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많이 뜨는 최근에 들어서 제일 많이 뜨는 게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하고 신라젠이 뜹니다. 이 두 개의 회사가 주목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두 회사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이오의 대장주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메디톡스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근데 메디톡스는 그렇게 안 떠요. 그런데 제일 많이 이제 관심을 갔었던 거는 최근에는 신라젠이라는 게 엄청나게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최근에 떴었고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적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거기도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5천 원대, 내가 몇천 원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서 지금은 이제 몇십만 원까지 가는 상태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두 개의 회사가 대장주고 뭐 관심이 초점이 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주식의 가격은 메디톡스가 훨씬 높아요. 메디톡스는 한 50만 원쯤이에요. 55만 원. 어저께 내가 확인해 보니까 한 55만 원. 셀트리온은 뭐 지금 한 20만 원 정도? 그리고 굉장히 큰 회사고 탄탄하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메디톡스보다는 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술력만 가지고 한국에서 바이오 산업을 한다는 거는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주식이 비쌀 거다 또는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기술력이 있다 그러면 그 회사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할 때 도움은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딱 알 수가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그럼 뭘 하는 회사냐? 메디톡스는 보톡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보톡스. 그러니까 보톡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여자분들이 보톡스를 맞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는 가장 많이 만드는 그거 자체를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요. 그 바이오 시밀러는 우리가 얘기하는 약인데, 그러니까 치료용 약인데 그 약이 시밀러라는 건 영어로 그러니까 유사하다 이런 시밀러라고 하는 그거에서 온 약인데 이게 그냥 우리가 먹는 그런 약, 감기약이라든가 이런 약들은 케미칼, 그러니까 화학물질로 그거를 갖다 합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분자식만 똑같고 그렇게 되면 A 회사가 만드나 B 회사가 만드나 상관없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보통 특허권이 끝나면 카피약을 만들 수 있어요. 카피. 근데 이 치료 자체가 생물학적인 그런 원료로 돼 있는 그거는 똑같이 만든다 하더라도 아무리 뭐 유전자를 가지고 만든다 하더라도 똑같은 유전자를 만들어야 하더라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생산을 하는데 이거를 하는 거는 똑같은 그거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치료용으로 쓰고 이런 주목을 받을 만한 요소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불구하고 메디톡스가 가격이 그렇게 비싼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는 시장이에요. 시장. 그러니까 시장이 자기가 개발한 그 회사가 개발한 그거가 시장이 얼마나 크냐, 시장의 점유율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 그게 아무리 팬시하고 그동안 투자가 많이 들어갔고 연구가 깊이가 있었고 뭐 막 이래도 시장이 작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허가 지난 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외국의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은 다국적 기업이고 엄청 큰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이 카피가 그 특허권이 끝난 거를 바이오시밀러로 만들었을 적에 그거를 만들어내는데 엄청난 기술력을 동원해서 만들지만 그 회사가 그 약이 팔릴 수 있는 그 시장이 작다 그러면 결국은 그 주식이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전 세계 그 보편적인 데이터는 아니고요. 몇 개의 나라들만 가지고 하는 데인데 가구당 자산으로 따진다면 노년 62세의 44%가 나는 IBM 왓슨을 믿겠다는 거예요. 의사를 60%가 안 믿겠, 50 몇 %가 안 믿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몇 %로 올라갔느냐면 99%로 정확성이 올라갔어요. 유방암은 거의 이 IBM 왓슨이나 아니면 AI를 통해서 그게 최근 뉴스인데 99%가 그러니까 의사의 진단보다는 기계에다가 그거를 맡기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남자고 1m 77cm고 82kg이고 35살이고 뭐 눈 색깔은 무슨 색깔이고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DNA를 뽑아가지고 요새 DNA를 개인 DNA를 이제 분석해서 당신은 나이가 몇 살 됐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고 뭐 치매에 걸릴 확률이 얼마고 그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줘요. 그런 걸 얘기해주는 그런 걸 하는데 그때 그 DNA를 이 사람이 DNA를 뽑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서 보내요. 회사에다 보내면 과거에는 굉장히 비쌌는데 요새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 몇십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정도의 수준이면 건강 진단할 수 있는 정도에서 DNA를 보내요. 그래서 하는데 이 사람 그 과학자들이 그걸 한 거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는 그 AI로 알고리즘을 만들어냈고 그걸 가지고서 일종의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내가지고 DNA를 보내서 이 사람이 DNA 이걸 사진을 보내진 않고 이 DNA만 보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냐 딱 했더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고 이게 프레딕션 한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한 거예요. 남자인 거 금방 알 수 있고요. 키 1m 76, 77, 체중 76kg. 아마 이 사람이 조금 최근 들어서 먹었는지 나이 38세, 35세, 뭐 머리카락, 눈 색깔 뭐 이런 거 정확하게 맞추고요. 얼굴 모습 거의 비슷하고요. 수염 기르고 이런 것까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단이 앞으로 점점 더 정확성이 더 높아질 텐데 그걸로 가면 그러니까 뭐 유전자를 진단하든 유전자를 가지고 검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굉장히 이게 정확성이 높아지면 어쩌면 우리가 어떤 암에 걸릴지 어떤 질병으로 우리가 죽을 그거가 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거의 예측할 수 있을 그런 희망이 보이는 그런 거예요. 얼굴 모습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그 유전자를 분석을 하는 걸 갖다가 그 유전자를 전체를 갖다 지놈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전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독일어식 발음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게놈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게놈 분석의 경제학인데 이게 개인이 하는 거를 갖다가 가격을 자꾸 줄이려고 하다가 해서 얼마까지 지금 내려왔느냐면 1000불 시대로 가요. 그러니까 기술이 개발이 돼서 그래서 하는데 이 시장이 난치병을 예측하는 지놈 분석 시장이 20조 원이고 그 다음에 엔젤리나 졸리 같은 그런 그 여배우는 벌써 이제 한 5년쯤 더 된 건데 60세 이전에 유방암에 그러니까 자기 유전자를 분석해달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1000불이 아니고 10,000불 이상이 됐었어요. 근데도 하여튼 이 여자는 했는데 확률이 84%가 딱 나오니까 한창 때인데 유방 절제 수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배우에서 유방 절제 수술을 결정한다는 게 그게 엄청 어려울 텐데 결정을 하고 물론 보건 수술도 했죠. 그래서 뭐 하는 거에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예측된 거를 믿고 그대로 하는 거야. 전혀 유방암 증세가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개발하는 이런 걸 분석을 해온 게 시장이 20조 원이 걸려 있으니까 여러 나라에서 달려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고 그다음에 중국이 거기에 쫓아와요. 그래서 그거를 목표는 10만 원에 하루 만에 분석해 주는 거죠. 아까 같이 그런 분석을. 우리나라는 그러면 기술의 수준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냐?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걸 분석해가지고 적용하고 이러는데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석하는 걸 개발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개발한 것을 갖다가 시장에 내놓는 데는 더더욱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거 분석하는 걸 돈을 줄이는 거 뭐 그다음에 어떤 걸 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방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규제가 너무 강해서 거기에 쉽게 뛰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기술 자체를 할 수 있는 분석하는 기술 자체는 이미 벌써 세계 수준에 와 있어요. 이런 그 지놈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빅데이터가 될 것이고 아시다시피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치가 있다. 돈의 가치로 돈으로 따져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가치가 실제로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놈 분석을 하는 나라는 그 권영애 대표가 그때 했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앱을 써가지고 개개인이 정보를 뭐 그걸 활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가 AI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얻고 이런 거가 그걸 서비스해주는 그 자체가 서비스해주면서 돈도 벌지만 실질은 중요한 건 그 서비스를 해주면서 그 데이터를 이 사람들이 다 컬렉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국가적으로 또는 기업적으로도 이렇게 이런 서비스를 가장 적은 가격으로 해준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데이터들을 다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분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한 예 중에 하나는 울산에 있는 울산에 있는 어떤 대학교에서 모 대학에서 교수가 울산의 시민의 2만 명의 대상으로 그런 지놈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나중에 울산의 어떤 것으로 쓰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요번에 시장이 아니고 그 전 시장이 그거에 꽂혀가지고 엄청나게 그 교수님한테 돈을 많이 투자를 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뭐랄까 생물학적인 지식을 산업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얘기했고 그거를 갖다가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먹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돼버린 거죠 지금. 2018년 10월에 나온 뉴스인데요. 1,002명의 환자를 PET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MRI, CT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PET 촬영 이미지를 사용한 후 40명의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알고리즘을 써봤어요. 테스트해보니까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알츠하이머 질환, 그러니까 치매 진단을 받을지가, 그러니까 치매 진단을 요새 어떻게 하는지 아시냐면은 물어봐요. 그러니까 문제지가 있고 그걸 가지고 물어봐서 답을 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서 당신은 치매 초기다 아니면 뭐 그렇게 하는데 이 치매 그거를 해가지고 당신 치매다라고 하는 나올 때 5년 전에 이걸로 측정을 했는데 그 5년 후에 이 사람이 정확하게 치매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 테스트는 이걸 한 거는 5년 전의 것이고 지금 그렇게 해보니까 40명이 다 그 대상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제 아닌 사람과 긴 사람을 다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구분이 정확성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걸 다 하는데 거의 99%가 90% 이상 돼요. 그 사람들한테 예방은 안 해줬나 보죠? 안 해준 거죠. 그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만 네. 안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정확성이 높아지니까 그 PET를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한 40대면 벌써 PET를 찍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면 찍어서 당신은 확률이 되게 높다. 뭐 거의 99%다 이러면 그때부터 그 저해하는 약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은 치료약은 없어요. 치매, 알츠하이머의 치료약은 없고 그거를 늦추는 약만 있거든요. 천천히 진행하거나 막거나 막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지금 가는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5년 전부터 먹으면 훨씬 더 그러니까 전혀 증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었죠. 그럴 가능성이. 그때 그 PET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CT라든가 아니면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얘기할 때 의학에서 쓰는 영상 이미지예요. 근데 영상 이미지는 데이터로 친다 그러면 이미지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거를 분석을 하는 건데 병리학자들이 현미경을 들여다보거나 그걸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 하는 거의 정확성들을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데이터를 넣고 아까 그 하는 것처럼 머신러닝을 그 기법을 써가지고 하면 뭐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머신러닝을 하면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학습해 나가지 모르지만 그 특징을 찾아나가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걸 AI가 최종적인 그걸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건데 그 이미지를 그렇게 찍어서 그렇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것에 가장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에 그 쉬운 슬라이드가 이 슬라이드예요. 여기 보시면 치와와가 있고 머핀이 있어요. 근데 이 치와와 머핀이 찍은 이미지를 갖다 놓고서 이걸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AI한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실제로 머핀을 보여주고 치와와인지 머핀인지 구분해라. 또는 치와를 보여주고 머핀인지 그렇게 구분해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학습을 시키고 정확한 거 아니냐를 갖다가 테스트를 합니다. AI 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치와와 머핀인데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갖다가 이게 암 환자의 그 조직 검사 또는 PET 사진, 엑스레이 사진이고 그렇지 않은 조직의 건데 이 두 개를 갖다가 계속 학습을 시켜서 그걸 구분시킬 수 있게끔 그래서 딱 내놨을 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테스트만 할 수, PET 찍기만 하면 그 PET 영상의학과의 교수가 그거를 해주지 않아서 컨설팅을 안 해줘도 AI가 딱 해가지고 난 암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유방암이 바로 그렇게 하는 방법. 근데 예측하는 것과 저런 걸로 러닝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거는 현재 상황은 헤althy
이거 보이는 걸 텐데. 아, 예측이요? 네. 예측 데이터는 이제 그 현재 상황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건 현재 이 사람이 암이냐 아니냐 또는 뭐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그게 있어요. 그 눈으로 현재로 네. 봤을 때. 근데 그렇다 하여튼 그걸 구분하는 거고 그걸 예측하는 거는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이거 보여준 거는 이미지 가지고 하는 거는 현재의 것으로 유방암으로 판정을 해서 수술할 것이냐, 약을 쓸 것이냐, 뭐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유방암은 아주 초기의 단계에 있어서는 병원마다 다르게 그걸 그 진단을 해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한 병원에 또 가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라고 세컨 오피니언 예, 꼭 하고 받으라고. 빨리 하라고요.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안 해가지고 사실은 그런데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거 이제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는 우리가 그 핸드폰을 가지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여기에 도움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웨어러블로 센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웨어러블 센서에서부터 디텍션 된 게 신호가 내 핸드폰으로 들어가고 그 핸드폰으로 들어간 게 이제 와이파이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의사라든가 앰뷸런스라든가 아니면 집에다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중간 기술들은 다 지금 가능하잖아요. 근데 딱 안 되는 게 이 웨어러블 센서예요. 딱 되는 거는 온도 체크는 됐고 맥박 체크, 혈압 체크, 그 다음에 약간의 혈당 체크도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혈당 체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정도가 되는데 그 외의 것들 그러니까 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우리 몸에서 암이 발생했을 때 우리 몸에서 흘러다니는 어떤 물질이 있다. 그런 물질이 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혈액 속에 작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세혈관을 찔러가지고 그걸 달고 있으면서 그거를 디텍션 해가지고 하면 암이 초기에 생겼을 때 알아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거는 그 당뇨병 환자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실시간으로 혈당량을 체크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쉬운 기구를 요새는 많이 쓰게끔 되는데 이것도 실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아주 심각한 사람들은 이렇게 컨택트 렌즈 속에다가 센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시그널을 그러니까 보내가지고 정송을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이런 기술 이거는 이제 완전히 실시간으로 눈물 속에 있는 혈당을 체크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 하면 제약회사인 노바티스라고 하는 회사가 구글이랑 같이 해요. 그러니까 구글이 앞으로의 시장이 이런 시장이 있다는 걸 갖다가 알고 있어서 하죠. 그럼 이런 비슷한 것들을 구글만 하는 게 아니고 애플도 하고 뭐 페이스북도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의사에 대한 것들을 잠깐 얘기하면 의사들이 그 숫자도 줄어들고 뭐 정확성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 전에 가졌던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가 중간적으로 이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건데 헬스케어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다 무슨 그 자동화된 기기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서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 나올 건데 그것들을 다 보면서 이 헬스케어 내비게이터라는 사람이 판정을 해서 당신은 이런 테스트를 더 하자 또는 아니면 이런 의사한테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아파요. 근데 아픈데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 이런 거가 한국은 그래도 괜찮은데 미국은 너무너무 안 좋아요. 미국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과거의 자기의 데이터들이 이미 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에서 센서나 웨어러블 그런 것으로 측정되는 걸 가지고서 이 사람이 내비게이터가 해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안 가도 된다 결정해 주거나 아니면 어디 이머전시 케이스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하려고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삼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개인의 레코드 같은 걸 갖다가 자기의 개인 레코드를 입력도 하고 또 새로 된 데이터도 하기도 하는 그거예요. 유저 서피스 그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ACS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것들인데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은 이거는 심혈관 질환을 갖다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트로포닌이라고 하는 물질을 측정을 하면서 심혈관 질환 이걸 피크를 보고 자기가 문제가 있느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고요.
이건 호르몬 상태고요. 타이로이드 호르몬에서 갑상선 그 저하증 또는 갑상선 증대증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늘 핸드폰을 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재미있는데 이게 퍼틸리티예요. 이거는 굉장히 그 소비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를 갖고 싶은데 언제 관계를 해서 아이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거를 그 날짜를 갖다가 결정해 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 가임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가임 그 날짜를 알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걸 뭐 감염 상태든가 뭐 이런 걸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HCS가 회사가 이게 제품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의 것들로 지금 그걸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야 이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의 다른 분야인데 재생의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장기 이식 이게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따지면 2016년도에 장기 이식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한 27,000명쯤 되는데 기증자는 500명이에요. 그러면 평균 대기 기간은 5년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심해져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기증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를 기증자에서부터 뽑아오는 게 아니고 동물에서부터 뽑아오거나 장기를 심장이나 뭐 신장이나 간이나 이런 걸 뽑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그런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했을 때 거부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돼지의 심장을 우리한테 그러니까 간을 이식을 했는데 뭐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 간 페일리어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죽게끔 되는 그런 일들이 했기 때문에 직접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 유전자를 돼지한테 이식을 해서 유전자 변형 돼지를 만들고 개를 키워가지고 개의 간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면 내 유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실현은 안 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그 재생의학 새로 기관을 만들고 이러는 것들이 그 산업이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산업에서도 커진 그것에서 실제로 연구비가 들어오는 데는 많았지만 제품이 팔려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데는 전혀 그런 분야에서는 돈을 못 만들어냈고 어디서 만들어내기 시작했냐면 줄기세포 가슴성형이에요. 요새 여기 강남 주변에 버스를 타고 다니시면 다 뭐 방송에서 어느 성형외과 우리가 가슴줄기 성형 그 세포 성형을 가장 잘합니다. 뭐 이거 노골적으로 그런 방송을 다 하고 노골적으로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방송을 다 하고 그걸 전단지를 다 붙이고 다니고 실제로 성형외과들이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슴 성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허벅지나 복부에서부터 그 지방 그걸 조직을 끄집어내요. 뽑아내요. 석션을 하든 뭐 이렇게 뽑아내면 그 안에 지방도 있고 줄기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서 바깥에서 숫자를 늘려요. 그런 다음에 저도 정확한 걸 모르겠는데 지방을 어느 정도 섞어요. 그 속에 섞어가지고 다시 그거를 그 여자의 가슴 속에다가 하면 이전까지 했었던 그런 어떤 그 보형물이라고 보형제로 뭐 콜라겐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뭐 물주머니라든가 이런 걸 썼던 것들이 보다는 훨씬 더 자기의 세포고 그다음에 그게 적당하게 모양을 갖추는 아주 좋은 그런 거라서 이거 시장은 지금 얼마인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떻게 허가가 나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히 말한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아주 쉽거든요. 그러니까 귀 같은 거는 전혀 다른 어떤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귀가 없어서 소리를 잘 못 듣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를 3D 프린팅으로 그 사람의 귀 모양을 갖다가 만들고 이게 그러니까 그 스캐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그 사람의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서 키우면 이렇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래서 그거를 갖다 여기다 붙이면 자기 세포로 자기 귀가 다시 재생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귀가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뭐 피부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지 얘기 잠깐 하면 넘어가죠. 빨리 하다가 하셔도 돼요. 네. 그럼 기관지는 이제 여기 식도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선진국으로 가면서 먹는 것들 때문에 여기가 많이 걸리고 또 담배 때문에 걸리는데 그래서 설암, 그러니까 혀암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여기 기관지 하는데 그래서 걸리면
그 수술해가지고 그 암 조직을 떼어내야 되는데 떼어낼 때 수술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긴가민가 하는 조직까지 다 떼어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떼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한 10cm 이상을 떼어낸다 그러면 떼어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거 두 개를 이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그거를 당겨서 붙인대요. 그래서 당겨서 붙이는데 그 붙인 게 끄집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놨으니까 이게 다 아물기 전에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붙이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가면 들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턱하고 가슴하고를 꼬맨대요. 같이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걸 들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들리지 못하게. 그래서 하는데 그거를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회복 그것도 있는데 그걸 회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끊어서 내는 거는 마음대로 끊어내고 끊어내기 전에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요. 찍어가지고 그 사진 모양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D 프린팅으로 그거를 그 스캐폴드를 만들고 그 안에 그걸 철제 골재 그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줄기 재생세포로 입혀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술할 때쯤 되면 이게 다 만들어져서 그걸 끊고 그걸 똑같이 거기다 이어가지고 딱 붙이면 이 간격이 없이 그냥 딱 그거가 되는 거죠. 그게 시도가 되고 있고요. 시장으로는 재생세포의 아까 가슴 보형 그거랑 마찬가지로 큰 시장이 탈모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건 아직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하는 거 이거 성공한 것만큼 이거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되게 그거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연골 조직 그거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시도를 많이 하고 있죠. 신약 개발 이게 이제 또 바이오 산업에서 되게 많이 그 사람들이 하는 건데 신약 개발의 경쟁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미약품, 유한양행, 녹십자, 대웅제약, 종근당, 동해스테 뭐 이런 회사들이 다 신약 개발을 해요. 하는데 하고 있는 게 과거에 10년 전쯤에는 수준은 굉장히 낮았고 하는 신용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조금 해요. 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 큰 기업이랑 경쟁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다음 슬라이드에 아마 나올 텐데 하나의 약을 개발하는데 1조 원이 들어가요. 개발 기간은 10년 적어도. 그러니까 1조 원의 돈을 5천억으로 줄이고 1,000억으로 줄이고 10년의 개발 기간을 1년으로 줄일 수 있으면 굉장히 돈을 세이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신약을 테스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AI를 써가지고 그래서 신약 연구 방식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그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은 그런 것도 스타트업이랑 같이 일을 하지 않지만 뭐 외국 회사들은 다 하고 있는데 하고 있지 않지만 자체 내에서 완전 신약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카피 복제약이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시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거 외에 또 신약은 아니지만 신약 비스름하게 뭐 이렇게 연결하는 거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 주사한 다음에 오래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미약품이어서 몇 년 전에 그거가 거의 뭐 조 단위의 그 기술 그걸 이전할 수 있는 걸 했었죠. 후보 물질로 신약이 탄생할 확률은 5,000분의 1 정도, 0.02%라고 봅니다. 금광 개발은 10%래요. 성공 확률이. 유전을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그 기름 뽑아내는 거 5%래요. 가상화폐는 진정훈이 와야 물어볼 수 있는데 그 기계를 이렇게 체결하잖아요. 그 확률이 얼마 정도 되나요? 그 성공 확률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네, 현재. 현재는 마이너스인데 한동안은 되게 좋았었잖아요. 네. 근데 신약 탄생화는 0.02%예요. 그러면 가상화폐에 마이닝을 하는 그걸 뽑아내는 마이닝하는 기계를 사는 게 훨씬 낫지. 지금은 마이너스니까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지만 유전을 개발하는 게 낫지. 신약 개발에 돈을 투자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평균 10년, 12년 걸리고 돈은 1조 원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드느냐? 그 대상이 되는 그 물질 자체가 이미 벌써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물질로 만들고 그거를 동물 실험을 거쳐서 생산하게 되고 그걸 테스트하게 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한 여기까지는 전임상 실험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는 임상 1상, 2상, 3상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신라젠 아까 말씀드렸죠. 신라젠 엄청 최근에 올랐다는 거. 신라젠이 어디 있느냐면 여기 어디 언저리에 있어요.
근데 여기 언저리에 올라갔다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돈이 확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한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게 저랑 아주 친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몇천씩 투자를 했는데 HRB라고는 또 그게 있어요. 신라젠 말고 그 HRB는 중국에서 임상 2상까지 했고 임상 3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3상을 중국 그걸 하고 있는데 3상 뭐 성공했다 이러면 그 말이 그 증권가의 찌라시처럼 돌면 그게 확 올라가요. 돈이. 그래가지고 불과 뭐 몇 년 전만 해도 2만 원, 3만 원대였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10만 원대를 넘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얼굴이 확 피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주춤주춤하고 여기서 넘어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래 가겠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 그런 임상 테스트를 갖다가 좀 다음 거에 슬라이드 보여주는데 중국에서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믿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임상 테스트를 하는 임상 테스트 베드라고 하는데 테스트 베드로서 기술력이나 의학 기술도 있어야 되고 의료 기술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최고냐? 한국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한국, 서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팔로알토 지역에 가서도 우리 그 같이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제약회사 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하러 중국, 한국 대상, 그러니까 한국에 뭐 병원 몇 개 이렇게 하는데 한국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거기도 기술력이 집약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한국이 할 수 있는데 약을 만들어내는 건 못해요. 그러니까 약을 만들어내는 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건데 그거는 다국적 기업들이 꽉 잡고 있고 우리가 나라가 들어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한다. 투자를 1, 2억을 받아서 신약 개발을 한다. 그러면 거기다가는 절대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장이 그 투자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신약 개발해서 임상 1상까지 가겠다라고 해도 안 돼요. 여기 정도의 근처까지 가서 다른 나라에 다른 그 기업에다 팔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끝나서 식약청에 통과를 해야 시장에 나오는데 이 시장까지 나오는데 여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조 원이 든다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단계들이 갈 적에는 이제 돈이 계속 좀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여기에서는 뭐 여기까지 5천억 들었다 그러면 여기가 하는데 한 번에 5천억이 들어가요. 5천억 이게 5천억을 딱 투자하기가 CEO가 쉽겠어요? 어렵죠. 했는데 우리나라의 LG생명과학이 처음에 세계 최초로 신약 개발을 그러니까 어떤 신약 하나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을 했고 그게 항생제는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시장의 한 10%만 우리가 가져도 엄청 큰 그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LG생명과학에서 했는데 5천억을 딱 투자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근데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 약을. 사람들이 안 사요. 그래서 LG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그나마 그래도 살아남은 건 그 성장 호르몬 파악만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와 같은 그 바이오 기술을 써가지고 신약 개발을 하는 그 시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시장들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의 생명과학부에 한 10년쯤 그러니까 15년쯤 전에 어떤 교수님이 와서 큰 대형 프로젝트를 우리랑 같이 했어요. 근데 그분이 끝나고 나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받았는데 가장 최근에 300억 이상의 투자를 받았어요. 그게 이제 이런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항체 치료제라고 그러니까 암을 치료하는데 항체를 가지고 치료하는 게 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회사에 그렇게 특허권하고 투자를 받으니까 그 특허권이 울산대학교에 있어가지고 울산대학교에다가 기술 이전료로 9억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반을 우리가 학과에서 4억 5천을 받기로 했습니다. 스타트업 중에서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작은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헬스케어를 개발하고 있는데 스타트업을 하는데 AI를 쓰고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그 숫자 중에서 한두 개가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걸 엮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런 시장이 있는지 모르고. 뭐 이런 정도의 것들은 그 병원을 갖다가 홍보하려고 뭐 이미지 컷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일보 2017년 9월 25일에 나왔는데 정밀의료 AI 빅데이터 집대성한 미래형 병원 첫발. 그러나 가서 보면 실제로는 옛날에 하는 거랑 똑같이 하고 있고요. 이거 올려도 돼요? 뭐 병원 이름은 안 나왔으니까. 요새 또 재밌는 게 드론이 또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드론이랑 의학이랑 또 관련이 돼가지고 막 바이오산업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심장마비가 있어가지고 이게 혈관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뇌졸중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혔을 적에 그걸 뚫으려고 그러면 그 약을 갖다가 빨리 공급해가지고 병원에 가든지 와야 되는데 교통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는 데도 문제 있고 그게 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뭐 골든타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드론에다가 실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행하고 있고요. 뭐 뉴질랜드라든가 호주나 이런 데서는 뚝뚝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심장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상 이런 것들에 대한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웨어러블 헬스케어를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면 연결이 돼서 내비게이터가 결정을 해가지고 약을 보내야 된다 그러면 불과 뭐 1시간 내에 약이 와가지고 그걸 찌를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 죽을 거냐 살 거냐를 결정할 뿐 아니라 이 사람이 뭐 50세다 그러면 90세까지 편안하게 살 거냐,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 거냐, 아니면 휠체어 또는 병상에 누워 살 거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엄청난 삶의 질을 갖다가 차이를 줄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개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속 가능 그 얘기를 갖다 많이 해요. 지속 가능이 아니라 저기 뭐야? 적정 기술. 네, 그걸 하는데 저개발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진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그 의사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요새 최근에는 핸드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에다가 프로그램 앱을 깔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만한 기계를 하는 거예요. 요게 불과 뭐 한 10만 원 정도의 그 돈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 기계가 이렇게 작동하는 것도 전기로 작동하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펌프를 눌러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관이 있고 혈액을 뽑아가지고 혈액을 이렇게 짜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거 펌프로 해가지고 분석된 거를 핸드폰에서 이제 데이터를 읽는 거예요. 이걸 하면 질병이 5가지가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그 감염 질병들, 그러니까 뭐 콜레라다, 뭐 장티푸스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동네 부족에서 하나씩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병을 빨리 진단할 수 있고 병원 의사까지 가는 동안 죽는 애들이 허다하게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애들한테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선진국에서는 개발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죠. 앞으로 질병들. 로봇으로 치료하는 거 뭐 잘 아시겠지만 전립선 암이나 전립선 비대증 치료하는 거가 제일 먼저 나온 그 로봇인데 그 로봇 외에 다른 것들도 이제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요새는 거의 그 복강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수술해서 개복을 해가지고 안 하고 그냥 복강경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로봇 팔을 집어넣어가지고 수술하는 거가 거의 대부분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최소한의 그 구멍 이게 회복 기간이 훨씬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로봇 기술들도 여기에 접목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헬스케어인데 이거는 의사들이 뭐 하면서 우리 드라마에 보면은 수술하다 말고 뭐 보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됐다 막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 의사가 쓰는 이 고글 안에다가 그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그 의료에서 쓰는 IoT예요. 그래서 하면 그냥 보면서 수술하면서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맥박이 떨어지고 혈액이 어떻게 된다, 그냥 피를 공급시켜라,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글에서 만든 구글 글래스가 딴 데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안 쓰이고 앞으로 여기에 주로 쓰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시경을 그걸 집어넣지 않고 캡슐로 해가지고 내시경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패치형인데 여기다 이제 심으면 거기서 그 센서가 있어가지고 근전도, 체온, 광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걸 송신할 수 있는 그런 패치를 심는다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666 그거를 여기다 심는 그거로 아마 그렇게는 안 가지만 여기다 심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이런 비슷한 것을 심어서 그걸 센싱을 해서
그거를 측정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정보들을 여기다 해가지고 병원에 응급 환자를 갔다든가 그럼 이걸 딱 찍어내서 그 바코드 뭐죠? 무슨 하는 거? 그 예, QR 코드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의료 정보도 다 가질 수 있고 또 동시에 뭐 어떤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나이가 몇 세, 뭐 어디에 알러지 반응이 있다 그런 거 무슨 가가지고 항생제를 갖다가 함부로 쓰지 않고 테스트를 하고 나서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항생제에 알러지 반응이 있어가지고 치료하려고 그러다가 주사했다가 쇼크가 와가지고 죽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재밌는 거는 블록체인으로 이거 모든 기술을 연결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만드는 사람, 그다음에 CRO는 임상 테스트하는 사람, 그다음에 그냥 우리 같은 연구자, 의사, 그다음에 그 방사능 그 영상 그거 의사, 환자 이 사람들의 뭐 라이프 스타일이 AI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뭐 환자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안 나오는데 보험회사 이것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미지, 뭐 의사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AI에다 집어넣는데 여기 이것들을 블록체인으로 하고 돈 지불하는 것도 크립토 커런시로 하고 그렇게 하면 이 정보 자체가 그 해커들이 그걸 이렇게 조작할 수가 없고 계속 축적이 되고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조금 다르지만 그 화상을 입으면 이 화상의 피부가 씻겨 나가면 감염이 잘 돼요. 이게 우리가 막고 있어요. 이 피부가 굉장히 그 산성이 있어가지고 막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인공 피부를 씌우든지 거즈를 씌우든지 이랬는데 거즈를 씌우면 거즈가 이 살이 새로 나오면서 달라붙어가지고 이걸 나중에 띄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거즈를 갖다 그냥 붙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일 띄어 이렇게 하고 소독하고 또 그래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인공 피부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인공 피부를 제공하는 그런 기증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콜라겐이라고 하는 인공 피부처럼 만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콜라겐을 갖다 동물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동물 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콜라겐을 순수한 물질로 추출을 해내려고 한다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식물은 콜라겐이라고 하는 걸 만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식물에다 그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식물에서 해가지고 그걸 대량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담배라고 하는 식물에 그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해서 화상 치료용으로 써가지고 한 환자 뭐예요. 이건 뭐 늘 보여주는 건데 얘가 이제 유전자 변형 생물체예요. 그래서 얘의 젖을 짜면 유전자를 집어넣은 거죠. 사람의 유전자인데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얘한테 넣어서 젖을 짜면 거기서 그 라이소자임이 나와요. 그럼 이 라이소자임은 우유 속에 이제 라이소자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마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식수에 균이 대장균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마셔가지고 장염을 일으키는 아프리카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으켰을 때 이 라이소자임이 같이 들어가면 이 라이소자임이 대장균을 분해를 시켜요. 막을 분해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훨씬 더 그런 설사를 갖다가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약을 대준다 그러면 약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이런 나라들한테. 그 다음에 그 약을 보관해 놓는 보관 창고도 있어야 되고 그걸 유통 과정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이렇게 염소를 공급해 주면 그냥 염소가 동네에 있으면서 젖을 짜가지고 애들이 먹는 거야. 그러면 확 그 숫자가 줄어들고 그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가 되고 또 그 다음에 그거를 단백질도 우유라고 하는 그 영양소 있는 단백질도 그걸 이 염소를 통해서 공급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 두 사람의 그 과학자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 유전자 변형 염소를 만들었습니다. 식물을 이제 이런 식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지에다 기르는 게 아니고 의약품을 쓰거나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그 건물 안에서 공장식으로 이렇게 지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자체는 이 안에서 의약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진은 아니고요. 이거는 도시형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그거에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팜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제어하고 이런 거를 다 그걸로 스마트하게 하니까 스마트팜이라고 이렇게 붙인 건데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제어하고 로봇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의료용 걸 만들 수 있는 식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이오스텐 생산 억제하는 유전자를 도입하면 소들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근육량이 증가해가지고 이런
고기의 양이 늘어나는 황소도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시대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장에 이미 벌써 나와 있는데 보통의 그 연어가 이 정도인데 유전자를 하면 연어가 이렇게 돼가지고 단백질 공급이 부족한 나라들에서는 이런 연어를 통해서 빠른 시기에 요만하게 얘가 크는데 뭐 1년이 걸렸다 그러면 1년 만에 얘가 이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단백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소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바이타민 A를 갖다 섭취하는 거가 야채가 적어가지고 그런 아이들한테는 쌀에다가 주식으로, 그러니까 인도나 뭐 동남아시아가 이런 나라들인데 그런 쌀에다가 바이타민 A가 만들어지게끔 아예 만들어서 밥만 먹어도 바이타민 A를 섭취할 수 있어가지고 각계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치료할 수 있죠. 여기까지가 경제학이고 윤리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제목이 경제학인데 이게 제목이 이제 그건데 6천만 원에 안 잘 겁니다. 이거는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교의 대학 신문에 광고가 떴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난자를 구하는데 6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주겠다 자기가. 근데 조건이 있죠. 6천만 원인데 금발이래야 되고 키가 뭐 170이래야 되고 뭐 쿠케이션이 그러니까 백인이래야 되고 뭐 학점이 얼마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불임인 부부가 아이를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난자 매매가 합법적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난자 매매를 사는데 그 난자를 6천만 원 주고 사겠다는 거죠. 이 말은 이 난자 자체가 우리가 이걸 생명체로 보느냐 아니느냐 이럴 수 있는데 생명체가 될 수 있는 그거 자체잖아요. 근데 이 생명체를 6천만 원짜리가 있고 60만 원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되는 게 금수저, 타고날 때부터 금수저, 타고날 때부터 목수저, 뭐 흙수저 이렇게 하는 그거가 되는 거가 난자의 생명 그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난자를 사면 돈이 있는 사람은 좋은 그거를 갖다가 생명체를 그거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돈으로 가치로 그걸 해가지고 어떤 거가 더 좋다, 어떤 게 더 나쁘다 이렇게 시장 그걸로 논리로 구분이 돼. 생명체를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거가 가능하게 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인 이슈가 될 거고 그걸로 인해서 법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이렇게 해서 돈 받고 돈을 많이 주고 사는 게 이게 합법적이냐 아니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통용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중국에 시트립이라고 하는 그 여행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20만 위엔 약 3,300만이 넘는 가격으로 여행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난자 보관 해외 여행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그 난자를 보관하고 난자를 갖다 인공 수정하고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중국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자본주의가 들어가가지고 막 하면서 여자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애를 나중에 낳고 싶은 거야. 근데 나중에 안 낳을 생각인 게 아니라 나중에 건강하게 낳고 싶은데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건강이 그게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난자를 지금 젊을 때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가졌는데 내 난자를 보관해 놨다가 그 다음에 나이가 들고 경제력도 높아지고 막 이래서 이제 아이를 갖고 싶다 이럴 적에 이거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날에 할 때 아이는 뭐 하나님이 주신 거야, 뭐 축복해 주신 거야, 이게 좋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개념과는 다르게 그 아이 낳는 것도 그런 어떤 그 자본주의의 논리와 그렇게 맞닥뜨려져 가지고 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그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인데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 새로운 미생물. 아까 말씀드렸던 합성 생물학으로 이런 유전자를 만들어서 여기서 CV라고 하는 게 이걸 만든 사람인데 크레이그 벤터라고 하는 천재적인 어떤 그런 생물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많아요. 근데 뭐 정부의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튀었느냐면 나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내서 이거를 그 사이언스지에서 했는데 그 사람이 약간 오만방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에 이 유전자 정보가
마치 우리가 글을 쓰는 그 알파벳이나 기억 니은 디귿으로 어떤 걸 하듯이 이 안에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유전자에. 근데 그 정보를 갖다가 뭘로 넣느냐면 처음에는 이거 전에 요 전 버전에서는 자기가 뭐라고 넣냐, 그렇게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면서 뭐라고 집어넣냐면 자기 홈페이지 주소, 자기 이메일 주소 이런 걸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 이거 만들었다라고 딱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만든 사실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완전 새로운 생명체를 하나님처럼 만들어냈으니까 놀라운 건데 한 짓을 보면 진짜 어린애 같은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웃었어요. 야, 너는 정말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 자기 것만 아니고 네 사람의 것을 다 이메일 주소를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다 죽고 그 생명체만 살아남았고 외계인이 나중에 있어서 와서 그 생명체를 갖다 분석을 해보면 자기 홈페이지도 나오고 이메일 주소도 나오고 이런 거야. 그러면 그때 뭐 남아있던 컴퓨터를 뒤지면 그 홈페이지가 자기가 뜰 거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이게 다 나온, 그러려고 이제 그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도 비난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버전을 만들면서 거기다 뭘 하겠느냐면 제임스 조이스의 글이 살지어다, 과오를 범할지어다, 타락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그리고 삶 속에서 삶을 재창조할지어다. 그래서 합성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데 적합한 그 글귀를 찾아내서 넣은 거죠. 그리고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사물에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보이는 것과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라. 이거는 내가 만들어냈는데 겉으로 보는 건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만들어냈어 이건.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그 노벨상 받은 물리학자인데, 내가 창조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걸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만들었다. 뭐 이런 약간 좀 여기도 여전히 오만함이 드러나는 그런 글귀들을, 그 정보를 그 생명체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체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기본 요소를 집어넣고 동시에 이와 같은 정보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유명한 있잖아요. 뉴스에 나온 건데, 유전자 변형식품 수입 세계 1위 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위래요. 유전자 변형 식품.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벌써 다 오래전부터 많은 양의 유전자 변형된 걸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무 문제가. 콩, 옥수수, 뭐 옥수수 기름 뭐 이런 거 다 이게 그 유전자 변형식품이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여기 뉴스의 거리에서는 그 이제 GMO, 뭐 LMO 이런 말을 쓰는데, 거기에서는 이거 1위 한국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안전성 연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아까 이제 산업적인 얘기인데, 그런 어떤 좀 탄탄한 기반 위에서 뭘 만들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약해요.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대충 해가지고 빨리 돈 벌 수 있고 시간을 줄여서 돈 벌 수 있고 뭐 막 이렇게 쫓아가고 뭐 이런 건 굉장히 잘하는데, 기초를 튼튼하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려면 수입하려고 그러면 안전성 연구가 조금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 파는 동네야 파는 회사야 좋다고 팔고 아무 문제 없다고 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뉴스였습니다. 근데 이 뉴스가 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또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 또 경각심을 가져가지고 안 먹겠다 뭐 많이 해가지고 두부니 이런 거 가격이 차이가 꽤 나거든요. 유전자 변형 콩으로 하는 두부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 내용은 이런 정도입니다. 뭐 윤리적인 문제는 훨씬 더 얘기할 것들이 많은데 그걸 짧은 시간이고 다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또 좀 지루해질 것 같아서 그냥 경제학적인 내용을 주로 담았고 윤리적인 건 이것으로 합해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